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최근 보험업계의 주요 소식들입니다. 네.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만 저희가 추려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보험 이게 참 우리 삶이랑 가깝긴 한데 변화가 워낙 빨라서 이렇게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분석해 드리는 내용 잘 들어보시면 최신 동향도 파악하시고 또 더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오늘은 그 여러분의 지갑, 또 권리, 그리고 미래와 좀 직결된 그런 소식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자동차 보험 관련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뭐 주말에 잠깐 배달 아르바이트 하신다거나 아니면 렌터카 빌렸을 때요. 이 보험 적용 방식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이거 불안한데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동차 보험 특약을 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네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앞으로는 이제 시간 단위 아니면 뭐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 이게 도입이 됩니다. 아, 시간 단위요? 네. 그동안은 이게 배달처럼 잠깐씩 유상운송하시는 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보장 없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애매했죠. 네. 이 문제가 좀 해소되는 거죠.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네. 훨씬 합리적이죠. 아, 그럼 진짜 주말 저녁에 한 두세 시간만 배달할 때도 딱 그 시간만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또 다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렌터카 보험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렌터카를 빌려도 그 보험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다음 날이요. 네. 그래서 빌린 첫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보장 공백이 있었거든요. 아니, 빌려서 바로 운전하는데. 그렇죠. 좀 이상했죠. 앞으로는 이제 렌터카를 빌리는 즉시 바로 보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됩니다. 아,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야 바뀌네요. 그리고 그 중고차 살 때 시세보다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차량 가액이 좀 낮게 책정되는 문제도 개선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반갑네요. 맞습니다. 다 정말 실생활이랑 아주 밀접한 변화들이죠. 특히 뭐 플랫폼 노동 확산 같은 이런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중요한데요. 이 개선안들이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아, 바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적용 시점은 보험사 상품별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부터 순차 시행 꼭 확인해야겠네요. 다음은 우리 사회의 좀 큰 숙제 중 하나죠. 치매 관련 보험 이야기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보험 관심도 높은데 최근 상품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진단비 위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치매보험은 딱 말씀하신 대로 치매 진단 시 얼마 지급, 뭐 이런 식의 진단비 보장이 거의 전부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단순하게 돈만 주는 걸 넘어서서요. 실제 그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 이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병인 지원 비용을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아,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돌봄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진단 시에 뭐 치료비까지 좀 폭넓게 보장하고요. 하나손해보험은 비교적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이때부터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초기부터요. 네, 또 AXA 손해보험은 간병인 지원을 좀 강화했고요. 특히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분이 실종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 있잖아요. 네, 실종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찾아 나서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 뭐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특약을 개발했어요. 와, 이 특약은 상당히 독창적이라고 인정받아서 그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품 못 팔게 하는 거, 그것까지 획득했습니다. 와, 진짜 세심해졌네요. 실종 시 피해 보장까지 생각했다니 좀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품이 다양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려할 점도 좀 많아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 명 넘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의 역할이 커지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역시 나에게 맞는 보장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보험금 지급 조건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광고만 보고 덜컥 가입하시기보다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뭔지, 그 비용이랑 보험의 보장 수준이 좀 맞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비교하고 설계사랑 충분히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나 치매 보험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상품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약관이요? 네, 보험 가입할 때마다 이렇게 두꺼운 약관 책자 받지만 사실 이거 제대로 읽어보는 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최근 금융위원회 평가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좀 드러났다고요. 네. 그 금융위에서 36개 보험사의 약관을 놓고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걸 평가했는데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DB생명 딱 한 곳만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대부분은 양호 아니면 보통 등급에 그쳤어요. 특히 라이나 생명이랑 라이나 손해보험은 각각 생보사, 손보사 중에서 가장 낮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치면 60점대라고 하니까 뭐 거의 낙제점을 겨우면한 수준이죠. 아, 여전히 약관이 어렵다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읽기 불편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약관 이해도라는 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그 소비자의 권리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약관에 내가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 못 받는지 그 면책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놓치거나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그 정보 비대칭성이 여기서 딱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약관을 좀 쉽게 만들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이 평가 결과를 뭐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보험사의 개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당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설계사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특히 그 보장 범위, 면책 사항, 보험금 청구 절차나 뭐 필요 서류 이런 거는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보험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네. 정보 비대칭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바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보험가입 권유 전화 다들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아, 있죠. 네. 혹시 내 정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넘어갔을까 좀 찜찜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실제로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뭐 소위 재활용 DB, 뭐 저가 DB니 하는 것들, 이걸 이용한 영업이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고요. 근데 이런 불법 DB를 사용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위험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그냥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불법 DB를 판매한 업자는 물론이고 이걸 구매해서 영업에 활용한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거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형사처벌까지요? 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서요. 그냥 싸고 쉽게 고객 정보를 얻는다 이런 유혹에 빠졌다가는 정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인 경로는 어떤 게 있나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고객 정보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뭐 멤버십 제휴라던가 온라인 광고 같은 걸 통해서요. 고객한테 제3자 정보 제공이나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은 DB, 이건 합법적이죠. 아, 동의를 받은 거. 네, 이런 DB는 당연히 비용이 좀 들어요. 건당 뭐 3, 4만 원 수준으로 비싸긴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하고 또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원치 않는 전화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불법 DB 유통이나 활용은 결국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인 영업 방식을 준수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볼게요. 임베디드 보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과정에 보험 가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이 대표적인 예고요. 네. 해외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 살 때 반품 보험을 든다던가 항공권 예매할 때 여행자 보험을 같이 가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29년에는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올 정도예요. 와, 300조요?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국내에서는 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되게 편리해 보이는데 왜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걸까요?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로 국내의 경우에 제조사들의 자체 AS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꼽아요. 아, AS망이요? 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굳이 별도의 보험을 찾기보다는 그냥 제조사 서비스 센터 이용하는 게 소비자한테 훨씬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휴대폰 보험 말고는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인데요.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 보험이 그냥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어떤 보험에 또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냥 쓱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험사로 넘어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꼭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즉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다른 보험 상품이랑 비교해볼 기회가 차단돼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마치 좀 끼워 팔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형태의 보험이 더 늘어날 텐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발전과 소비자 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면서도 정보 비대칭이나 불안전 판매 같은 문제점은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균형 잡힌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업계 내부의 움직임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판매하는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흔히 GA라고 하죠. 네, GA. 이 GA들이 최근에 아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들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양적 성장하고 질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우선 신규 계약 건수가 생명보험은 한 21.8%, 손해보험은 2.3% 증가했고요. 수수료 수입도 22.9%나 늘어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와, 많이 늘었네요. 근데 질적인 개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바로 불안전 판매율 감소입니다. 불안전 판매율이라는 게 고객한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판매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생명보험은 16.9%, 손해보험은 18.2%나 감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판매 건수는 늘었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계약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의미죠. 판매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네요. 예전에는 GA라고 하면 약간 좀 더 공격적인 영업이나 불안전 판매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A들이 단순히 상품을 많이 파는 어떤 판매 채널, 이걸 넘어서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설계서 전문성을 높이는 등 판매 전문 회사로서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GA를 통해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상담받을 때 이전보다 좀 더 신뢰도 높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셈이죠.
물론 여전히 개별 상담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나 고객 맞춤 추천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개별 회사들의 소식도 좀 살펴보죠.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흥국생명이랑 흥국화재가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흥국생명하고 흥국화재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 51%나 급증했어요. 와, 51%요? 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재무 건전성 지표인 그 KCS 비율인데요. 이 KCS 비율이라는 게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일종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체력이요? 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인데 두 회사 모두 200%를 훌쩍 넘기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거 소비자한테 정말 중요하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튼튼해야 나중에 약속된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적하고 건전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비결은 뭘까요? 우선은 그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판매에 집중한 전략이 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은 최근에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 자산운용사요? 네, 이게 이제 보험업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빅3 생명보험사 중 하나죠. 교보생명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분쟁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기업 공개,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보생명은 과거에 그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하죠. 이 FI들과의 풋옵션 분쟁 때문에 상장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 그 풋옵션 문제요. 네, 2012년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라는 FI한테 지분을 매각하면서 2015년까지 상장을 약속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FI 측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약속된 가격에 되사가라. 이렇게 풋옵션 행사를 했고 이 가격 산정을 두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중재까지 가는 갈등이 있었죠. 네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이제 해결 수순을 밟으면서 다시 IPO 카드를 꺼내드는 거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교보생명이 IPO를 통해 얻으려는 건 뭘까요? 교보생명의 큰 그림은요.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 지주사 전환. 네. 현재 교보생명 아래에 증권, 자산운용, 신탁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가 되면 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또 새로운 M&A 같은 걸 통해서 비보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유리해지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빅3 생보사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죠. 혹시 지주사 전환까지 목표 시점 같은 게 있나요? 교보생명 측에서는 내년까지 SBI저축은행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던가 거쳐야 할 관문들이 좀 남아있어서 실제 전환 완료는 2027년경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결국 보험 계약자인 우리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9번째 소식인데요. 우리가 내는 우체국 보험료가 미래 산업에 투자된다는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인데요. 네, 그 우체국 예금하고 보험 자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와, 1,000억 원이요? 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문 벤처 캐피탈, VC 운용사를 선정해서요. 총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00억 원 출자해서 2,000억 원 이상 펀드면 외부 자금까지 유치해서 규모를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AI의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건가요? 이 펀드는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요. 그리고 AI 모델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거, 그리고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이렇게 AI 산업 생태계 전반, 이걸 이제 AI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쳐서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다 투자하는군요. 네, 특히 펀드 운용사는 우정사업본부 출자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반드시 AI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보험 자산을 활용해서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통해서 우체국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금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이죠.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 광고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보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게 당장 뭐 보험 상품이나 제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 활용하고 정밀 타겟팅이에요. 아, 데이터랑 타겟팅. 네, 티빙하고 웨이브는 단순히 월간 이용자 수가 뭐 1,000만 명이 넘는다, 이거 외에도 이용자들의 컨텐츠 시청 데이터 있잖아요. 뭐 어떤 장르, 어떤 배우의 컨텐츠를 보는지 이런 거. 그리고 CJ그룹이 보유한 구매 데이터 같은 걸 결합해서 아주 정교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광고를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육아 관련 콘텐츠를 자주 보는 시청자한테는 어린이 보험이나 교육 상품 광고를 보여주고 재테크나 경제 뉴스에 관심 많은 시청자한테는 뭐 연금 보험이나 투자 상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초개인화된 타겟팅 광고는 OTT 플랫폼에게는 구독료 외에 아주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고객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걸 활용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려는 시도, 이게 현재 보험이나 금융업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OTT 플랫폼에서 발전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타겟팅 기술이 머지않아서 보험 상품 개발 방식이나 마케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시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험과는 다른 분야의 변화지만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자동차 보험 개선부터 치매 보험의 진화, 야권 문제, 불법 DB 근절 노력, 그리고 미래 기술 투자와 데이터 활용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보험 생활에 좀 든든한 아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험. 이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외면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정보는 뭘까? 이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좀 꾸준히 관심을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미래의 보험은요, 단순히 사고 후의 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생활 데이터와 결합해서 위험 발생 자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 및 안전관리 파트너, 이런 모습으로 더욱 진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